나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난이 나를 두렵게 만들 시간이 없었다. 내 어린 시절의 공기는 늘 메말랐고 바람은 차가웠다. 방 한 칸, 전등 하나, 그 불빛 아래에서 나는 세상을 배웠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가난은 마음이 멈췄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본능처럼 느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난이 있다. 주머니에 돈이 없는 가난,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 가난. 후자가 훨씬 더 위험했다. 가난은 내게 분노를 줬다. 그러나 그 분노는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향한 분노였다. 왜 나는 더 배우지 않았는가? 왜 나는 세상을 더 넓게 보지 못했는가? 그 분노가 내 안에 불을 피웠다. 나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대신 가난에 머무는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세상은 나를 얕봤지만 나는 세상을 관찰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았다. 돈이 사람을 위로할 수는 있어도 생각을 대신할 수는 없다. 생각이 가난하면 돈이 있어도 결국 다시 가난해진다. 내가 처음으로 가난의 본질을 깨달은 것은 일본 유학 시절이었다. 도쿄의 거리에는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였다. 밤에도 빛이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걸었다. 나는 그 도시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 있다. 그때 내 주머니에는 몇 엔 남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돈이 아니라 생각이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가난은 내게 약점이 아니라 기회였다. 나는 그것을 발판으로 삼았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나라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산업화의 초입, 모든 것이 부족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일했고 기업은 흉내로 버텼다. 나는 그 속에서 절박하게 느꼈다. 삼성도 나도 대한민국도 지금 가난하다. 그러나 그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 변화하려 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난이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다짐했다. 나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 하지만 돈으로가 아니라 생각으로. 그 시절 나는 매일 공장을 돌았다. 공기에는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고 기계 소리가 쉼없이 울렸다. 사람들은 묵묵히 일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느꼈다. 이 사람들은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답은 명확했다.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 생존은 배웠지만 꿈꾸는 법은 잊었다. 가난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꿈을 잃은 상태였다. 나는 그날 이후 내 머릿속에 지도부터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가난을 끊어내려면 먼저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나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 일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진다. 결국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 나는 매일 같은 결심을 되뇌었다. 나는 오늘 더 나은 습관 하나를 만들겠다. 그것이 내가 가난에서 벗어난 첫 번째 걸음이었다. 많은 사람이 물었다. 회장님, 가난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기술을 찾지만 나는 태도를 찾았다. 부자는 습관으로 만들어지고 가난은 습관으로 이어진다. 돈은 결과일 뿐 원인은 습관이다. 나는 일찍이 그것을 깨달았다. 가난을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을 의심하는 습관을 버려야 했다. 가난한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안 될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운이 없었어. 그러나 나는 생각했다.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습관이 잘못된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내 생각을 훈련시켰다. 그것이 내 가장 강력한 자산이었다. 나는 어느 날 아침 일찍 공장으로 향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고 공장에는 차가운 바람이 돌았다. 그곳에서 나는 서서 생각했다.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 고통을 견디는 습관, 그것이 곧 성장의 습관이었다. 사람들은 결과를 부러워하지만 나는 과정 속에서 성장했다. 부는 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다.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다. 가난은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을 결코 잊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시절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가난은 내게 인내를 가르쳤고 절제를 가르쳤으며 무엇보다 생각의 힘을 가르쳤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하지 마라. 생각이 없을 때 진짜 불행하다. 그리고 덧붙였다. 부자가 되는 길은 먼 길이 아니다. 오늘의 습관을 바꾸면 된다. 나는 가난을 단 한 번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스승이자 동반자였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나는 배웠다. 사람은 이럴 때 성장하고 부족할 때 깨닫는다. 나는 가난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봤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가난은 물질이 아니라 생각의 문제다. 당신이 생각을 바꾸는 순간 이미 가난은 끝난 것이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 나는 새로운 길을 세웠다. 다음은 그 길의 시작이었다. 첫 번째 습관, 소비보다 기록을 배우라. 돈을 벌기 전에 돈의 흐름을 이해하라. 그것이 진짜 부자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숫자와 친해져야 한다. 나는 이 진리를 아주 젊은 시절 몸으로 배웠다. 돈은 감정이 아니다. 숫자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사업 초기에 매일 새벽마다 장부를 펼쳤다. 하루 동안 들어온 돈, 나간 돈, 이유, 시간, 사람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내 손끝에는 늘 연필이 묻어 있었고 내 눈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기록이 나를 바꿨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쓴다. 그러나 부자는 돈을 관리한다. 나는 그것이 인생을 가르는 첫 번째 습관임을 깨달았다. 내가 처음 사업의 책임을 맡았을 때 많은 임원들이 말했다. 회장님,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위험하다고 느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눈을 감는다. 나는 말했다. 그럼 수치를 보여주시오. 그러나 대부분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놓지 못했다. 나는 그때 분노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가난이다. 나는 모든 부서에 명령했다. 보고서가 아니라 숫자를 가져오라. 기록 없는 판단은 맹목이었다. 나는 돈을 잃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데이터를 잃는 것이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숫자는 다시 계산할 수 없다. 숫자는 우리의 사고를 명확하게 만들고 감정의 안개를 걷어낸다. 나는 회의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물었다. 왜? 그리고 다시 얼마나? 그 두 단어가 조직을 움직였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감정으로 대하지만 부자는 돈을 언어로 다룬다. 나는 돈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훈련이라고 봤다. 지출을 기록하는 일은 단지 절약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돌아보는 과정이었다. 매일 내가 쓰는 돈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돈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잠시 위로하는가? 그 질문이 내 삶을 정리했다. 나는 젊은 시절 손수 다이어리를 만들어 지출 노트를 썼다. 그 안에는 커피 한 잔, 신문 구독료, 출장 중 택시 요금까지 적혀 있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쓰는 돈은 나의 철학을 보여주는 거울이구나.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결국 시간도 함부로 쓰고 기회도 함부로 놓친다. 나는 기록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을 점검했다. 가난은 늘 무질서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부는 언제나 질서 속에서 자랐다.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전, 나는 독일 출장 중 한 호텔 방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호텔 창밖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독일은 왜 강한가? 그 답은 단순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공장의 온도, 기계의 속도, 근로자의 휴식 시간까지. 그들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였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삼성은 감정의 회사가 아니라 기록의 회사가 되어야 한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모든 임원에게 노트를 나눠줬다. 그리고 말했다. 이 노트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노트는 삼성을 세계로 이끌었다. 숫자는 냉정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 진실이 있다. 그리고 진실이 있는 곳에 성장의 길이 있다. 나는 돈을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 책임을 배웠다. 돈을 쓴다는 것은 선택을 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선택에는 언제나 결과가 따른다.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기록하지 않는 자는 성장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늘 말한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자는 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나는 이 습관을 기업 문화로 만들었다. 보고서는 반드시 수치로 시작해야 했다. 매출이 올랐다는 말 대신 지난달 대비 12.7% 상승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책임을 안는다. 막연한 표현은 변명만 만든다.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추상적인 말은 가난한 언어다. 숫자는 정직하다. 그것이 당신의 거울이다. 기록의 힘은 단순히 돈의 흐름을 아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는 힘이었다. 내가 매일 기록을 남긴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사람은 숫자보다 감정에 흔들린다. 그러나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기록을 하면은 중심을 잡을 수 있다. 나는 늘 그 중심을 유지하려 했다. 어느 날 나는 한 젊은 사원에게서 보고서를 받았다. 페이지마다 깨끗했고 숫자가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이 데이터를 직접 입력했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좋다. 당신은 이미 성장했다. 숫자를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 그 후 그는 빠르게 승진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생각하는 손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돈의 길을 기록하라. 당신이 쓰는 이론, 그 안에는 당신의 가치관이 숨어 있다. 그 작은 기록이 쌓여 인생의 방향을 만든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흔적이 쌓이면 길이 되고 길이 쌓이면 철학이 된다. 나는 가난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바로 이 기록의 습관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기록은 현실을 직면하게 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보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변화는 언제나 인정에서 시작된다. 나는 부족함을 인정했고 그 인정이 나를 성장시켰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가난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대답한다. 당신의 하루를 기록하라. 그 기록 속에 답이 있다. 기록은 거울이다. 그 거울을 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 그것이 내가 배운 첫 번째 습관이었다. 소비보다 기록을 배우는 것. 기록은 절약보다 강하고 통제보다 지혜롭다. 나는 그 습관을 통해 돈을 다스렸고 결국 인생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였다. 불평하지 말고 질문하라. 가난을 끊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생각의 전환이었다. 다음은 그 이야기다. 불만 대신 질문을 던진 날 나는 부자가 되기 시작했다. 불평은 가장 값싼 감정이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나는 젊은 시절 수없이 불평을 들었다. 나라가 문제다. 상사가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그러나 그 말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아무도 자신을 문제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 나는 그때부터 결심했다.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대신 질문하겠다. 삼성을 이끌던 어느 날 회의실 안공기는 무겁고 침묵으로 가득했다. 매출은 떨어지고 제품은 분량이 쌓였다. 한 임원이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 요즘 시장 상황이 너무 나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시장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답을 못 찾은 것이다. 나는 화이트보드에 커다랗게 적었다. 왜? 그리고 다시 한번 적었다. 어떻게? 그 두 단어가 회의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 불평은 원인을 외부로 돌리지만 질문은 시선을 안으로 돌린다. 나는 문제를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희, 너는 무엇을 놓쳤는가? 그 질문이 나를 성장시켰다. 가난한 사람은 상황을 탓하지만 부자는 방향을 찾는다. 불평은 나를 작게 만들지만 질문은 나를 확장시킨다. 나는 그것을 일찍 깨달았다. 내가 이 원칙을 처음 깨달은 것은 1980년대 초였다. 삼성의 제품이 일본 시장에 들어갔을 때였다. 품질 불량으로 반품이 쏟아졌다. 나는 분노했다. 그러나 그 분노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지 않았다. 왜 우리 제품이 외면당했는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직접 일본의 매장으로 향했다. 매대에 진열된 우리 제품을 만져보았다. 표면이 거칠고 마감이 허술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문제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였다.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노트를 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다.
우리는 왜 기본을 놓쳤는가? 품질이란 무엇인가? 소비자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들은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일으켜 세웠다. 질문이 나를 구했다. 며칠 뒤 나는 본사로 돌아와 임원들을 모았다. 회의실 문을 닫고 모든 보고서를 치웠다. 그리고 물었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제품을 스스로 사고 싶은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흐르고 공기가 얼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야 할 이유가 없다. 그 한마디로 회의는 끝났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불평 대신 질문으로 일한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회의의 시작을 문제 제기가 아닌 질문으로 열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기회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나의 철칙이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불평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 하지만 그것은 독이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문제를 탓하는 순간 당신은 문제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문제의 바깥에 선다. 그리고 그가 해답을 만든다. 나는 어느 날 한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사원을 기억한다. 그는 기계 고장을 보고 당황하며 말했다. 이건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그는 대답했다. 이전에도 이런 고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자. 왜 그 고장은 반복되는가?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저희가 제대로 원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거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좋다. 불평은 문제를 반복시키지만 질문은 문제를 끝낸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사고의 방향이다. 가난한 사람은 늘 묻는다. 왜 나는 안 되는가? 부자는 묻는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가른다. 나는 내 인생을 통틀어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구한 것은 질문이었다. 이 실패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 물음은 절망 속에서도 길을 만들었다. 나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늘 불만족했다. 그러나 불평은 하지 않았다. 불만족은 발전의 원동력이지만 불평은 파괴의 씨앗이다. 불만족은 나를 움직였고 불평은 나를 멈추게 했다. 나는 내 불만을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 속에 산다. 하지만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대신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묻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한 단계 성장한 것이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이 원칙을 적용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길은 생겼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문제는 반드시 있다. 그러나 해답도 반드시 있다. 둘 다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불평은 문제를 유지시키지만 질문은 그것을 변화시킨다. 나는 질문하는 조직을 원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있는 곳에 창의가 있고 창의가 있는 곳에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성장한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의 깊이였다. 나는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세계 1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까를 물었기 때문이다. 그 한 문장이 우리를 세계로 이끌었다. 나는 이제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난을 끊고 싶다면 세상을 탓하지 말고 질문하라. 상황을 비판하지 말고 본질을 탐구하라. 질문하는 사람은 항상 배우고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멈춘다. 세상은 불평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질문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은 역사에 남는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두 번째 습관이다. 불평 대신 질문하라. 그 질문이 당신을 어제의 자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질문으로 방향을 세웠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의 습관이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야기다. 하루 한 걸음의 원칙. 나는 그 원칙으로 평생을 걸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꾸준함이라는 것을 배웠다. 사람들은 혁신을 말할 때 언제나 큰 변화를 떠올린다. 그러나 진짜 혁신은 하루에 한 걸음 걷는 데서 시작된다. 나는 늘 말했다.
하루에 단 1%라도 나아가라. 그것이 쌓이면 인생이 바뀐다. 아무리 위대한 기업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결국 작은 반복의 결과였다. 문제는 그 작은 반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전에 나는 매일 새벽이면 가장 먼저 공장에 도착했다. 겨울이면 공장 안에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웠고 기계의 철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생산 라인 끝에 서서 작업자들의 손놀림을 관찰했다. 그들은 피곤에 젖어 있었지만 그 피로 속에서 일의 리듬이 있었다. 나는 그 리듬을 보며 느꼈다. 이것이 기업의 심장이다. 그러나 그 심장은 약했다. 기계는 돌아갔지만 정신은 잠들어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지속이 없는 곳에 품질은 없다. 꾸준함이 없는 곳에 신뢰는 없다.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루를 쌓는다. 큰 계획을 세우는 대신 매일의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다. 매일 10분 더 점검하고 하루에 한 문제라도 개선했다. 작은 결함 하나를 찾아내고 그 이유를 기록했다. 사람들이 지루해할 만큼 느린 변화였다. 그러나 그 느림이 회사를 바꿨다.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하루 한 걸음의 원칙을 세워라. 아무리 작아도 매일 발전해야 한다. 그 원칙은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처음엔 사람들은 웃었다. 회장님, 그렇게 작은 변화로 무슨 성과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몇 년 뒤 그들이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매일의 변화가 쌓이니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꾸준함의 힘이었다. 나는 인생을 달리기로 보지 않았다. 인생은 마라톤이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람이 완주한다. 나는 이 원칙을 직원들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주입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열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이다. 열정은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꾸준함은 빛처럼 오래간다. 어느 날 나는 한 엔지니어의 일지를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고친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는 없다. 나는 그를 불러 말했다. 당신은 이미 큰 변화를 만들고 있다. 다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작은 걸음이 쌓여야 비로소 거대한 도약이 온다. 나는 그를 격려했다. 당신의 하루가 회사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꾸준함은 사람을 울릴 만큼 강력한 힘이다. 삼성이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원칙에 있었다. 우리는 하루를 낭비하지 않았다. 회의도 기록도 개선도 모든 것이 매일 반복되었다. 작은 개선의 집착이 결국 품질 혁명을 만들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일의 작은 변화가 모인 결과였다. 나는 1913년 전 세계 임원들을 프랑크푸르트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한 다짐이었다. 나는 매일 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오늘의 삼성은 어제의 삼성을 이겨야 한다. 그날의 선언은 하루 한 걸음의 철학을 세상에 드러낸 상징이었다. 사람들은 그 말을 과격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변화는 결심으로 시작하지만 완성은 습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루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매일 당신의 책상 위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쌓이면 조직이 바뀌고 결국 세상이 바뀐다. 젠체치, yes, 찬만, 베로떡. 나는 이 원칙을 삶에도 적용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어제를 돌아봤다. 어제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그렇게 매일 자신과 대화했다. 변화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매일의 자기 성찰,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었다. 하루 한 걸음의 원칙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실패해도 멈추지 않았고 비난받아도 계속 나아갔다. 세상은 한 번의 성공을 기억하지만 진짜 성공은 수천 번의 반복에서 나온다.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위한 준비였다. 나는 좌절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넘어졌지만 내일은 다시 걷는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거대한 결심 대신 작은 습관을 바꿔라.
하루 10분의 독서, 하루 일장의 기록, 하루 한 사람의 감사, 인사, 그것들이 모여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그 변화를 수없이 보았다. 거대한 성공은 작은 일의 누적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 언제 성공했다고 느끼셨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성공이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그 과정 자체가 성공이었다. 꾸준함은 끝이 없는 싸움이다.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 사람은 성장한다. 나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깨달았다. 꾸준히 걷는 자에게 세상은 결국 길을 내준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었다. 해가 매일 뜨듯 사람도 매일 성장해야 했다. 하루를 멈춘다는 것은 결국 퇴보를 의미했다. 그래서 나는 멈추지 않았다. 느리더라도 흔들리더라도 나는 걸었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세 번째 습관이다. 하루 한 걸음의 원칙. 작은 발걸음이 쌓여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나는 그 원칙을 지키며 수많은 실패를 맞이했다. 그 실패들은 나를 꺾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꾸준함이 길을 만들었다면 그 길 위에서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다. 바로 실패라는 이름의 벽이다. 다음은 그 벽을 넘으며 내가 배운 네 번째 습관, 실패에서 배우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는 나의 스승이었다. 사람들은 성공을 부러워하지만 나는 실패를 존경했다. 왜냐하면 성공은 운으로 오지만 실패는 깨달음으로 오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그러나 그 어느 실패도 나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실패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1980년대 초 나는 유럽 출장을 떠났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가전 매장에서 삼성의 제품이 진열된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내 가슴은 무너졌다. 진열대 한쪽 구석,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먼지가 쌓인 채 놓여 있었다. 직원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빛이 되어 있나?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소비자들이 잘 사지 않습니다. 싸지만 품질이 믿음직하지 않거든요. 그 순간 내 귀에는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싸지만 믿을 수 없다.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희,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회사는 커졌지만 우리의 제품은 신뢰를 얻지 못했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그리고 그 결심은 이후 30년간 나를 움직였다. 한국으로 돌아와 나는 임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나는 말했다. 우리는 실패했다. 순간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나는 단호했다. 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날 나는 실패의 인정을 조직 문화의 첫 번째 규칙으로 세웠다. 실패를 숨기는 기업은 망하지만 실패를 분석하는 기업은 성장한다. 나는 품질 혁명의 시발점을 실패의 기록에서 찾았다. 불량률을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고 했다. 잘못된 제품은 버리지 말고 벽에 걸어두게 했다. 직원들은 처음엔 두려워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숨긴 실패는 죄가 되지만 드러낸 실패는 교훈이 된다. 나는 늘 말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끝내지 않은 성공이다. 나는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꿨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는 실패를 실험이라 불렀다. 실패는 시도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기회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패조차 없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실패한 사람을 꾸짖지 말고 시도하지 않은 사람을 꾸짖어라.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발표하기 직전 나는 또 한 번의 실패를 마주했다. 신제품이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고 있었고 내부 분위기는 무거웠다. 그러나 나는 그때조차 냉정했다. 좋다.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배워라. 나는 불량 부품 하나하나를 직접 손에 쥐고 들여다봤다. 그 작은 결함이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실패는 항상 디테일에서 온다. 성공은 요란하지만 실패는 조용하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 진실이 숨어 있다. 나는 그날 이후 결심했다. 우리는 실패로부터 배우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경쟁사는 성공한 기업이 아니라 어제의 우리 자신이다. 그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의 원칙이었다.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실패는 문을 열고 들어온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없이 쓰러졌다.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스스로의 한계 앞에서. 그러나 그때마다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다. 나는 실패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았다. 실패는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게 생각하게 했다. 나는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으며 무엇보다 진정한 자신을 만났다. 한 번은 젊은 임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실패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두려운 건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실패는 사람을 단련시키지만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킨다. 나는 그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리더는 실패를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공개하고 함께 극복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진짜 리더십이다. 나는 실패 속에서 언제나 가능성을 찾았다. 제품이 불량이면 그 이유를 찾았고 시장이 외면하면 소비자의 마음을 공부했다. 매출이 떨어지면 숫자보다 사람을 들여다봤다. 실패는 언제나 메시지를 보낸다. 문제는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핑계로 삼지만 부자는 실패를 교과서로 삼는다. 나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다. 내 젊은 시절 작은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일을 잊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몇 년 뒤 같은 상황이 오자 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실패를 기록한 덕분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실패를 기록하라. 그것은 당신의 자산이다. 성공은 사람을 자만하게 만들지만 실패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겸손한 사람만이 다시 배울 수 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것은 세상이 내게 성장의 기회를 준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또 실패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다. 이제 한 발 더 배웠구나.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말했다.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성공보다 값지다. 나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를 피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자는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네 번째 습관이다. 실패에서 배우는 용기.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다.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이유를 적어라. 그 기록이 내일의 나를 구한다. 나는 실패의 바닥에서 세상의 진짜 법칙을 배웠다. 성공은 정답이 아니라 실험의 결과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변화를 이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통해 깨달았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은 나의 다섯 번째 이야기다. 돈보다 시간을 경영하라. 그것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은 잃어도 된다. 하지만 시간은 절대 잃지 마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돈을 아껴야 한다며 사소한 절약에 몰두했지만 정작 하루를 흘려보내는 데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이야말로 가난을 낳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습관은 시간의 경영이었다. 나는 시간의 주인이 되고자 했다.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손님으로 살게 된다. 나는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눴다. 배우는 시간, 결정하는 시간,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 그 세 가지가 나의 하루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일의 양으로 자신을 평가하지만 나는 생각의 질로 하루를 평가했다.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나는 늘 말했다. 리더의 결정은 빠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미뤄서는 안 된다. 결정은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진다.
나는 수많은 순간을 보았다.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머뭇거리다 놓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준비되지 않은 시간 감각이었다. 그들은 시간이 충분하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 회의를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당신은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니라 회사를 미룬 것이다. 시간은 모든 결과의 시작이었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미루는 자는 실패하고 결단하는 자는 성장한다. 나는 시간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산으로 봤다. 시간을 쓰는 자는 소비자이고 시간을 설계하는 자는 경영자다. 나는 내 인생을 시간의 회사처럼 운영했다. 매일의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기록하고 다음날의 방향을 계획했다. 하루하루가 내 사업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확히 쓰는 것이다. 나는 하루 중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의 시간으로 정했다. 그때는 아무런 전화도 받지 않았고 누구의 방해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시간에는 오직 생각만 존재했다. 나에게 생각의 시간은 투자였다. 생각을 줄이면은 실수를 산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찍 출근하라. 그러나 목적 없이 앉아있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새벽 출근을 성실함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아무 목표 없이 반복하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강조했다. 시간은 길이가 아니라 밀도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차이는 집중의 질이었다. 시간을 경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계를 보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철학이었다. 나는 언제나 물었다. 지금 이 일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붙잡는가? 그 질문이 나의 시간을 정리했다.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본질적인 일에 몰두했다. 가난한 사람은 바쁨을 자랑하지만 부자는 집중을 선택한다. 나는 늘 바쁜 사람보다 집중하는 사람을 신뢰했다. 내가 삼성의 CEO로 일하던 시절 하루에도 수십 건의 보고서가 내 책상 위에 올라왔다. 그러나 나는 그중 단 3가지 일만 처리했다.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사람에게 맡겼다. 나는 믿었다. 모든 일을 다 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 일도 완성하지 못한다. 시간의 경영은 포기할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나는 젊은 시절 한 가지 실수를 했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었다가 시장의 흐름을 놓친 것이다. 그 사건은 나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기회는 2번 오지 않는다. 망설임은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그 이후 나는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정이 잘못되어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미룬 결정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회의를 줄이고 실행을 늘려라. 시간을 토론으로 흘려보내면 결국 결단이 늦어진다. 대기업이 무너지는 이유는 실패가 아니라 지연이다. 변화의 속도가 느려지면 세상은 우리를 버린다. 나는 그래서 늘 말했다. 시간을 아끼는 자가 결국 미래를 소유한다. 시간을 다스리는 습관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어느 날 내 일정을 기록한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한 해의 흔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회의, 출장, 메모, 사색, 그 한 줄 한 줄이 내 인생의 증거였다. 그때 깨달았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인생을 존중한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낭비한다. 나는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서 비로소 알았다. 돈은 결국 시간을 사기 위한 수단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편하게 살지만 시간이 많은 사람은 자유롭게 산다. 부자는 시간을 쫓지 않고 시간을 만든다. 나는 그 차이를 이해한 순간부터 진짜 부자가 되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말한다. 언젠가. 그러나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부자는 지금을 선택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언젠가 하겠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한다. 변화는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이다. 나는 회의실에서 시계를 볼 때마다 다짐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은 내 시간을 살아있게 했다.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나를 성장시켰다. 이제 나는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시간을 다스리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그러나 돈이 시간을 지배하면 인생은 무너진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5번째 습관이다. 돈보다 시간을 경영하라.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도 결국 사람으로 인해 성공하거나 실패한다는 것을. 다음은 나의 6번째 이야기다. 혼자 일하지 마라. 함께 꿈꿔라. 부자는 혼자 성공하지 않는다. 진짜 성공은 함께 성장할 때 완성된다. 나는 인생의 절반을 사람에게 배웠다.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다. 기술은 바뀌지만 사람의 마음은 시대를 넘어 변하지 않는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이 기업이고 기업은 결국 사람이다. 내가 삼성을 성장시킨 것은 자본이나 운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고를 때 2가지를 봤다. 첫째, 눈빛. 둘째, 책임감.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책임감은 가르칠 수 없다. 책임감은 마음의 온도다. 나는 회의실에서 수많은 사람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 속에 열정이 있는가? 아니면 변명만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했다. 나는 한 번도 완벽한 사람을 원한 적이 없다. 대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못하는 사람을 탓하지 마라. 다만 배우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라. 배움이 멈추면 인생이 멈춘다. 내가 회장으로 있던 시절 나는 신입사원 교육에 직접 참여했다. 그들에게 늘 물었다. 당신은 왜 삼성에 왔는가? 대부분은 돈이나 안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정은 발전의 적이다. 당신이 안정만을 찾는다면 이미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배우기 위해 왔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라고 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랐다. 나는 늘 말했다. 진짜 자유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조직은 자유로운 의견이 있을 때 성장하지만 그 자유가 무책임으로 변하면 무너진다. 나는 리더로서 사람을 키우는 데 집착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 좋은 사람은 만들 수 있어도 나쁜 사람은 바꿀 수 없다. 나는 회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에는 머리보다 마음이 회사를 지탱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날 한 신입 직원이 늦게까지 남아 불량 부품을 고치는 모습을 보았다. 모두가 퇴근한 공장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혼자 땀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왜 아직도 있나? 그는 말했다. 회장님, 오늘은 제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언젠가 회사를 움직일 리더가 되겠구나. 그 청년은 훗날 핵심 엔지니어로 성장했다.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로 평가받는다. 나는 늘 말했다. 혼자 일하지 마라. 함께 꿈꿔라.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팀이 움직이지 않으면 비전은 공허한 구호로 끝난다. 나는 팀워크를 단순한 협력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는 힘이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함께일 때 완성된다. 삼성이 세계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 혼자가 아니라 수천 명의 열정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다. 나는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자리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다. 진짜 리더십은 목소리가 큰 데서 나오지 않는다. 조용한 결단 그 무게에서 나온다. 나는 자주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 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돈이나 실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당신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꿈이 없는 사람은 방향을 잃는다. 나는 항상 말했다. 꿈은 크면 클수록 좋다. 그러나 꿈만 꾸면 안 된다. 행동으로 옮길 때만 세상이 변한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밝히는 것이다. 나는 리더를 빛을 나누는 사람이라 불렀다.
조직의 온도는 리더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냉소적인 리더는 냉소적인 조직을 만들고 따뜻한 리더는 강한 조직을 만든다. 나는 인간을 믿었다. 그러나 무조건 믿지는 않았다. 신뢰는 공짜가 아니었다. 나는 말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한번 약속한 일은 끝까지 지켜야 했다. 작고 사소한 약속이라도 어기면 큰 신뢰는 무너진다. 신뢰는 시간이 만든 자산이었다. 내가 가르친 가장 중요한 조직 철학은 이것이다. 사람을 남겨라. 돈은 흩어지지만 사람은 남는다. 한 세대를 넘어 기업이 이어지려면 결국 사람을 남겨야 한다. 나는 후배들에게 말했다. 당신이 퇴직할 때 남겨야 할 것은 성과표가 아니라 후배의 존경이다. 존경받는 사람만이 다음 세대를 만든다. 내가 나이 들어 깨달은 것은 하나였다. 사람은 혼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또한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믿어준 동료들, 나를 밀어준 후배들, 그리고 나를 이끌어준 선배들이 있었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도 없었다. 가난을 끊는다는 것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얻는 일이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서야 깨달았다. 사람이 곧 자산이고 신뢰가 곧 이윤이다. 나는 이제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사람을 이겨서는 안 된다. 설득하라. 강요하지 말고 이해시켜라. 함께 가라. 세상은 혼자 싸우는 사람보다 함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6번째 습관이다. 혼자 일하지 마라. 함께 꿈꿔라. 조직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관계가 만든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한다. 모든 성공과 실패를 지나며 내가 배운 성공의 진짜 의미에 대한 결론이다. 그것은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가장 깊은 깨달음이었다. 다음은 7번째이자 마지막 습관, 성공을 다시 정의하라.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 기술의 전쟁, 시장의 전쟁, 그리고 나 자신과의 전쟁.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평생 쫓았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라고 생각했고 중년에는 성과라고 믿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알았다. 성공이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 세상은 오직 결과로만 사람을 평가했다. 매출, 시장, 점유율, 성과표.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인간의 온기를 잃어가는 기업들을 보았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삼성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우리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만드는 회사다.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나는 삼성의 문화를 완전히 새로 썼다. 질은 생명이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학이었다. 제품 하나에도 사람의 정성이 스며 있어야 했다. 나는 늘 말했다. 보이지 않는 곳이 진짜 실력이다. 고객이 보지 않는 곳까지 완벽해야 했다. 그것이 진정한 품질이었다. 그 철학은 내 인생에도 적용됐다. 나는 언제나 내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의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가짜인가?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존경하지만 나는 진짜로 노력한 사람을 존경했다. 진짜 성공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다. 나는 수많은 부자들을 만났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가난했다.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다. 그들은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불안 통장에 쌓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에서 시작된다. 내가 추구한 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치의 축적이었다. 사람을 키우고 문화를 세우고 세상에 신뢰를 남기는 일. 그것이 내가 꿈꾼 진짜 부였다. 나는 젊은 시절 늘 불안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알게 됐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과거에 갇힌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였다. 나는 내게도 늘 말했다. 멈추는 순간 추락이 시작된다. 내게도 속도의 다람, 걷기의 다람과 가치지의 다람과 가치지의 다람과 그래서 나는 죽는 날까지 배웠다. 세상은 정체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를 혁신가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혁신가가 아니라 학습가였다. 나는 언제나 배우고 깨닫고 고쳤다. 변화는 위대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매일 조금씩 바꾸는 사람만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 병실 창가에 앉아 오랜 세월을 돌아보았다. 눈앞에는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빛은 내 젊은 날의 야망을 닮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는 알았다. 성공이란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묵묵히 걸어온 시간들의 총합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쫓지 마라. 가치를 만들어라. 돈은 가치를 쫓는다. 부자는 돈을 벌지만 위대한 사람은 신뢰를 본다. 돈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만 철학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내가 평생 동안 지켜온 철학은 단 하나였다.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기술은 도구이고 시스템은 수단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삼성의 성공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결과였다. 나는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늘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의 노력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진짜 리더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남의 이름을 빛나게 한다. 나는 가난을 끊는 법,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을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그 모든 법칙의 근원은 단 하나였다. 스스로를 바꾸는 용기.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다. 그러나 자신을 바꾸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부자가 된다. 나는 수많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업은 위기 속에서 강해지고 사람은 실패 속에서 성장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고통은 성장의 신호다. 가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인생의 절벽 앞에서 다시 한 발 내딛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부자다. 나는 인생의 끝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세상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겨낸 결과였다. 세상은 나를 평가했지만 나는 나 자신을 판단했다. 그 판단에서 후회가 없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성공이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성공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태도다. 그리고 부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변화의 결실이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가난하게 만든 습관을 버려라. 시간을 아끼고 실패를 기록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끝까지 배워라. 그러면 언젠가 당신도 깨닫게 될 것이다. 불안돈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이것이 내 7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이다. 성공을 다시 정의하라. 로스 지지유.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진짜 부자라 부른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이렇게 덧붙인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마음 하나면 이미 당신은 부자다.